차차 그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삼촌이 이 책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 이 책의 저자 스바기토 리버마이스터가 오쇼라는 그 영성가의 제자거든. 그래서 이 오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용하는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 부모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또 다른 탄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그러한 탄생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 오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이 오쇼는 인도 분인데 이 사람을 되게 사이비의 뭔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재미있는 얘기는 이 오쇼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거든. 와일드 컨트리라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있는데 한번 꼭 보도록 해. 꼭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대부분의 어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살이 되면 어른이 되지만 평생 죽도록 어른이 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부모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또 다른 탄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그러한 탄생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자각을 하지 못한 채 발버둥 치다가 평생 고통을 느끼며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조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내 살아왔던 과정이 어쨌든 내 부모가 어땠든 이 조카가 진정한 행복한 어른으로 태어나게 하는 책임 그리고 능력은 조카 자신들한테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길 바라고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 봐. 서문을 그래서 삼촌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다. 이것은 전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대부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실이지만 가끔은 그것을 잊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몸과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 신비가인 오쇼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존재의 반은 어머니이고 나머지 반은 아버지다. 부모가 있기에 당신이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존재할 수 없었다. 어떤 면에서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부모님 덕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조카들 중에서 부모 원망하는 사람들 있지? 삼촌도 아버지의 원망 같은 거 있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냥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부모와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부모에게 사랑이나 원한을 품고 있다. 또한 그들 곁에 가까이 있기를 바라거나 혹은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한다. 드물게는 부모를 무관심하게 대하기도 한다. 우리는 가족을 모든 고통의 뿌리이거나 반대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바탕이라고 여기고 가족관계의 역동을 지난 수십 년간 과학적으로 연구해왔다. 가족 세우기는 독일 심리치료사인 버트 헬링거 박사가 발전시킨 심리치료의 한 형태이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며 가족 체계를 관장하는 기초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거 관련해서 삼촌이 가족 세우기를 경험했던 걸 얘기를 해줄게. 삼촌이 어떤 분의 추천을 받아서 어떤 그 세션에 갔어. 근데 되게 희한한 거야. 스튜디오에서 종을 한번 치면은 느낌 가는 대로 움직이라고 해. 그렇게 하는 거를 삼촌이 이렇게 쭉 지켜보는 거지. 그걸 지켜보면서 묘하게 삼촌 마음에서 마음에 파문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삼촌이 삼촌의 문제를 그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삼촌이 처해 있던 상황의 진실을 보게 돼. 그리고 그 치유자가 삼촌을 보고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 되게 울컥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 있는 그 대리인 중에 한 명이 알고 보니까 삼촌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대리인한테도 삼촌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 삼촌 아버지가 할 법한 얘기를 삼촌한테 대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놀라웠던 사실은 삼촌이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어머니가 이 관계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도 그런 관계에서의 50%의 잘못에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야.
가족 세우기의 기본적인 통찰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이 책을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가능한 한 쉽게 요점을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심리치료를 넘어서는 보다 확장된 내용을 다루었다. 나는 버트 헬링거 박사의 발견을 정리하고 거기에 내 개인적인 견해를 첨부했으며 사람들이 더 깊고 근본적인 방법으로 가족 세우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헬링거 박사가 사용한 명상법을 보완하여 소개했다. 여기에 언급한 사례들은 대부분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내가 진행한 가족 세우기 세션에서 발췌한 것이다. 가족 세우기 세션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은 이 책을 매뉴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과 개인 간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도 유용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에 적용되는 법칙과 이러한 법칙이 우리가 태어난 원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했다. 2부에서는 남녀 관계의 독특함과 좀 더 건강하게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19페이지. 헬링거 박사는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로 교류 분석을 개발한 에릭 번의 작업도 끌어들였다. 번은 모든 사람이 생애 초기에 만들어진 은밀한 인생 각본, 라이프 스크립트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과 이러한 인생 각본을 드러내서 의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삼촌도 이 인생 각본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이 인생 각본이라는 게 무슨 과학 법칙, 물리학의 법칙이라든가 수학의 1 더하기 1은 2라든가 이렇게 검증 가능한지는 뭐 이론이 있을 수 있어. 조카들도 이런 거에 따르면 자기가 어릴 때 만들어 놓은 인생 각본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간다는 거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면 거기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지. 26페이지. 가족 세우기는 정통 심리학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는 달리 어떤 결론이나 해결을 내리지 않는다. 많은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션을 시작하지만 가족 세우기는 접근법이 다르다. 가족 세우기는 해결책을 내는 것보다 우리 자신과 가족 얽힘의 진실이나 실체와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현상의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느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런 태도는 한쪽 면만 보는 것이다. 힘든 상황에 머물면서 통찰과 이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서두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내적인 성장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스토리를 하나 얘기를 해줄게. 단적인 스토리를. 27페이지. 전형적인 가족 세우기 세션. 40세의 오스트리아인 맥스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수줍어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맥스의 어머니가 서너 살 때 외할아버지를 여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약 25명의 참가자 중에서 내담자 자신과 부모의 대리인을 고르게 했다. 내담자는 대리인들을 모두 한쪽 방향을 바라보게 배치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리인을 옆으로 나란히 세웠고 자신의 대리인은 부모님 앞에 세웠다. 어머니는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아들은 슬픈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대리인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었을 때 어머니 대리인은 아들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서 남편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담자의 대리인은 부모를 바라볼 수 없어서 아주 슬프다고 말했다. 이때 나는 남자 참가자들 중에서 죽은 외할아버지의 대리인을 불러 아들 앞에 눕게 했다. 어머니는 계속 아들을 응시했고 아들은 외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외할아버지 옆에 누웠다. 그러자 어머니는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들은 외할아버지 옆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쉬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어머니에게 아들이 누워있던 자리에 가서 누우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 옆에 눕자 편안하다고 했다. 맥스 대리인은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나는 누워있던 어머니와 그녀의 친정아버지에게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게 했다. 어머니는 이내 눈물을 터뜨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안겼다. 잠시 후 나는 해결의 자리라고 부르는 가족 순서에 따라 대리인들을 다시 세웠다. 먼저 외할아버지를 세우고 그의 왼쪽에 어머니, 그 다음으로 아버지, 맨 끝에 아들을 서게 했다. 그리고 맥스의 대리인 대신 맥스 본인을 세웠다. 맥스에게 외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외할아버지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게 했다. 그 다음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외할아버지는 항상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저를 아들로 봐주시고 제가 아버지한테 간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게 했다. 그런 다음 아들에게 아버지에게로 다가가 안기며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곁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게 했다. 맥스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안해졌다. 이 세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집중된 눈길은 아들이 그녀의 과거에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들이 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은 그가 죽은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가족 세우기를 통해 입증되었고 모두 대리인들이 받는 느낌으로 알게 되었다. 맥스의 경우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친정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맥스가 아마도 외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어머니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고통을 억누르고 맥스에게 그 짐을 지웠다. 동시에 맥스를 친정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있었다. 내담자는 외할아버지를 대신하면서 정서적으로 어머니와 부자연스럽게 애착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성인이 되었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자 사이가 불편해졌고 남성적 힘을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다. 아마도 이것이 문제의 원인일 것이다. 물론 이 가설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세우기에 소외된 사람, 이 경우에는 외할아버지를 불러내서 다른 가족 대리인들의 반응을 보고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다른 가족 대리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설은 틀리고 맥스의 경우처럼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면 가설은 맞다고 볼 수 있다. 삼촌의 사례에서 본다면 삼촌의 어머니는 삼촌을 이상적인 배우자로 놓고 삼촌을 키웠다는 걸 삼촌이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삼촌한테 정상적이지 않은 애착을 보이고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하는 그런 애정, 그런 마음을 삼촌한테서 만족시키려고 했다고 삼촌이 알게 됐지. 그래서 삼촌은 아이로서, 아들로서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삼촌도 알지 못했지만 어떤 배우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서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경멸하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이지. 이것을 알게 되면서 삼촌은 사실은 어머니한테 연락을 몇 달 동안 안 하게 됐어. 아이는 그런데 그 부모가 특히 엄마가 되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바라는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 거지. 삼촌이 어머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 그런 전체적인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엄마와 엄마의 부모의 관계, 아버지와 아버지의 부모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비로소 삼촌도 어른이 되는 길을 걷게 된 것 같아. 33페이지 읽어볼게. 개인의 양심은 영유아기로부터 싹튼다. 아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에게 속하는 것이고 나중에 아버지에게로 옮겨간다. 자신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사랑한다. 이것이 아이의 생존을 보장하는 자연의 방식이고 포유류의 가장 깊고 강력한 내적 본능이다. 어머니와 맺어진 끈이 없으면 아이는 시들거리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 가까이 있기 위해서 아이는 무엇이든 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삼촌이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원하는 바를 하려고 발버둥 쳤던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삼촌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삼촌의 모습을 떠올리고 바라보게 되면서 되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서 존 되게 너 애썼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어릴 때 삼촌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마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도 들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 조카들의 어릴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어떤 모습이었어? 되게 씩씩하게 뭔가 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어? 아니면은 되게 무기력하게 그냥 집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이었어? 그런 조카들의 과거의 어릴 때의 모습을 보고
조카들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 삼촌은 그런 조카들이 자기의 어릴 때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지금의 고통으로 노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책이 그런 힌트와 힘을 줬으면 하고